8.15 맞이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저는 뭐 세상의 중심과 주변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현실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이슈가 있고 이슈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이 대표 이창원 인디 50 아직도 헷갈려. 인디 053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 분. 네. 대구가 낳은 네. 정말 큰 자랑입니다. 이분은. 대구가 낳은 아들 하려고 했는데 아드님 하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기발한 어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연세가 좀 실망입니다. 네. 대구의 아들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대략의 프로필을 네. 우리 기자인 네. 천집장이 읊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아베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진짜로? 네. 아베? 네, 그리고 이 아베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네. 자유한국당이 미워서 이분을 가만둘 수 없는 사람이죠. 일본 경제 위기의 촉발자이기도 하고. 네, 최봉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최봉태 변호사의 이력을 네네. 좀 간단하게 읊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짧게 좀 축약을 했는데요. 뭐 10줄까지는 괜찮아요. 네, 10줄, 네, 10줄까지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네. 애들 대리해서 법률 소송을 20년째 진행해 오고 계시고 지금은 직접 소장은 안 쓰시고 네. 네, 후배 변호사들 아래 것들. 네, 후배 변호사들을 모아서 지원 단장을 맡고 있죠. 이창원 대표랑 비슷한 처지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대구에서 만들어진 시민사회 단체들의 네. 대표를 뭐 많이 역임하셨어요. 어떤 단체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 초대 지부장, 또 대구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민변과 참여연대. 네, 초대 아니면 안 하시는. 네,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초대 대표. 초대가 아니면 잘 안 하시는 분. 대구의 이승만. 뭔가 비유가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2003년에는 네. 이 소송을 위헌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도 뭔가를 해야 된다. 네. 위헌 소송을 냈고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판결이 바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다. 네, 라고 하는 역사적 판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 방치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네.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또 일본의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봉태 변호사님 요 정도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네. 직접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인터뷰를 오늘 요청드리기 전에 네. 또 다른 지면 인터뷰도 여러 개 읽어봤는데요. 좀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 그러니까 뭐 강제징용 소송을 하시는 변호인으로서 뭐 하실 만한 당연한 여러 언급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서도 보이는 더 사려 깊은 입장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된 여러 입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봐야지 친일 프레임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 문제를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서 양국의 양심 세력과 젊은이들이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일장기를 찢거나 태우고 죽창가를 부르짖으면 일본의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빌미를 줄 뿐이다. 또 이런 언급도 하셨어요. 네. 조금 이게 언론에 MSG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 뭐 네. 제가 지금 뭐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금 네. 그 친일파보다도 더한 놈, 그 이제 A일파
네. 에일파이지가 상징이지 않습니까? 아 A일파. 에일파. 아, 네, 1판 대회 소송을 그렇게 걸으셔가지고 미쓰비시. 그러면 이게 지금 일본이 또 원자폭탄 또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원자폭탄 떨어진 나가사키에 떨어진 날인데 그렇죠. 저희 녹음하고 하도 있는 날이. 일본의 신세를 많이 져가지고 네. 일본 사람들이 또 원자폭탄 맞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러면 또 어허. 그러면 전쟁이라든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자꾸 지금 일본이 지금 이 전범 추종 세력 때 자꾸 일본 시민들을 전쟁으로 끌고 가니까 지금 막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죠. A일파를 넘어서서 거의 호일파. 네, 일본을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사태 이 총평을 좀 우리 변호사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이제 결국은 이제 1930년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1930년대 돌아가서 지금 이 정치 권력이 이제 경제를 이렇게 마음대로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보면은 전쟁 끝나고 난 뒤에는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뭐 목소리를 안 냈거든요. 오로지 경제. 네. 정치는 무조건 이제 미국에 다 맡기고 뭐 그렇게 지금 해와가지고 지금 경제 변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제 일본도 좀 머리를 좀 쳐들고 이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위상을 한번 잡아보자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 1930년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아베가 그렇게 개정을 해서 참 많이 지금 좋은 점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불교 용어로 지금 역행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지금 저 월정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행자를 마치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속세로 나왔는데 네. 그래 딱 이게 지금 내 눈에는 보면은 이 아베는 확실한 역행보살. 그러니까 우리를 잘 되기 위해 가지고 나쁜 역할을 해주는 사람. 네. 지금 이거 아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쪽에 이렇게 잘 단합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국회가 열리지도 않다가 국회도 열리고. 네. 지금 또 한국 내에서 이 정리를 해야 할 인간들이 누구냐 이것도 싹 드러나지 않습니까? 피하 구분도 주옥순이라든지. 시켜주고. 내년 총선도 딱 네. 보면은 이 어떤 전설을 만드는 어허. 어떤 프레임을 짤 건가 이것도 눈에 확 들어오고 네. 또 이게 지금 남북을 얼마나 이 단합을 시켜줍니까? 그래서 참 아베가 참 역행보살 중에서도 큰 보살이다 이렇게 네. 이러다가 노벨 평화상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베가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보다 더 먼저 받으실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그 최 변호사님께서 친일이 아니라 에일이다, 에일. 에일파다, 에일 맥주 아니고 에일파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여기에 근거를 보면 네. 고골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친일을 넘어서 에일파가 됐냐? 그 전에 네. 일단 변호사님 프로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81년에 사후시험 합격을 하셨고 사법연수원 20기 수료신데 제가 그래서 20기 누가 있나 네. 찾아봤어요. 네. 쟁쟁하더라고요. 20기. 네. 일단 안태근. 네. 와 쟁쟁하다. 어떠셨어요? 같이 다닐 때도? 근데 이제 네이버에는 내가 지금 사법연수원 20기로 나오는데 21기. 21기예요? 아, 21기 이 네이버가 잘못됐군요. 뭐다 실패. 이거 좋았는데. 네이버면 너무 유좀 안 돼. 그럼 사법연수 21기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시지. 누가 있나요? 라고 하니까 더 반갑네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제 21기요 지금 우리 저기 국정의 기조실장을 하고 있는 이석수. 그다음에 네. 지금 청와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김혜숙 법제처장 인사수석, 하다가 네. 인사수석도 지금 21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관 하고 있는 이선혜 이선혜 재판관도 네. 지금 있고.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도 21기 우리 진경준. 맞아요. 우리 동료입니다. 진경준 의원. 제가 의원이 아니라 안태근으로 네. 좀 이야기 좀 엮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손버릇이 안 좋았는지. 그러시다가 이 유학을 가셨잖아요. 94년부터 97년까지 유학.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처음으로 이제 접점이 좀 생기신 것 어느 같은데. 지역으로 가셨죠? 제가 동경에 동경에 이제 유학을 네. 갔죠. 친일의 시작. 내일의 시작. 일본이 좋아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 그때 다 유학을 갔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네. 가는데 저는 일본에 한번 가봐야 안 되겠네서 일본에 갔죠. 일본에 가는 바람에 제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디로 올라가는지 잘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일본에 가시게 된 이유가 뭐 좀
일본 제가 문화라든지 원래 이런데. 예. 이제 대구에서 개업을 하고 이제 노동 사건을 많이 했거든요. 네. 노동자들 사건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노동 사건을 하다 보니까 재판에서 이겨야 할 사건들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내가 봐서는 분명히 이거는 뭐 부당 해고다. 이거 자기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이가 근데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미국 가가지고 미국 판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한국 법원에 제출해도 이게 잘 안 통하거든요. 아. 법 시스템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한국 판사들을 설득하려 그러면은 제일 먹히는 게 뭘까? 이게 지금 그 일본 판례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노동법제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노동법 하라고 이제 그걸 공부를 하죠. 야, 판사들이 다 친일파였구나.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사법제도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 법조인들 중에서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죠. 뭐 나 뭐 이런 분들. 그러시다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이 노동법 공부하고 계시는 와중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처음 만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여러 가지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그렇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제 90년대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경지방재판소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과거 노동장 문제니까. 네. 그래 이제 우연히 갔었는데 제가 좀 쇼크를 받았죠. 이 지금 일본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헌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 도대체 한국 사람이 해야 될 거를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래가지고 막 나는 그동안 왜 이렇게 이런 걸 몰랐나 이런 것도 자괴감도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쪽에 팔려가지고 시작했죠. 아 쪽팔려서 시작한. 팔려가지고 재판 시작한 거죠. 이 보니까 애초부터 반일의 투사일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족 문제 이상으로 노동 문제로 접근하신 측면이 커 보이고 또 처음부터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도와주셨다고 하니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출발하신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 당시에 일본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일부 뭐 좀 양심적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또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제 피해자 문제는 사실 일본 시민들이 뿌린 겁니다. 우리 시작이 일본 네.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네. 했는 것이거든요. 네. 강제동원 이런 부분도 사실 일본에서 먼저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의 인권 구제를 위해 가지고 일본 시민들이 먼저 한 거죠. 지금 한국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도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월등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 일본에 나쁜 놈도 많지만은 그 진지한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 가지고 도와줄 사람들도 일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뭔가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글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글을 보고 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최 변호사님을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용수 할머니는 또 참고로 대구에 계시고 네. 영화 I Can Speak 그렇죠. 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나문희 씨가 주연을 했던 네. 그 나문희 씨 역할이 원래 이용수 할머니. 네. 그게 이제 두 분의 모델이 좀 섞였다고 네. 하죠.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바로 재판 소송을 같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가 97년도에 이제 유학 마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경북대학교 학부에 네. 그 좀 이제 글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를 이제 그때 이용수 할머님이 이제 그 경북대학교에 이제 이게 이제 명예 학생으로 이제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영어 배우실 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무실을 이제 영남일보 기자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네.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도 이거 지금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게 97년도 12월 달에 이제 정신대 할머니 시민 모임을 네. 그래서 같이 만들었죠. 그래 만드는 벌써 지금 이제 한 20년 됐죠. 네. 그러고는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제가 이게 일제 피해자들 중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2000년도 5월 1일 날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쯔비시 중공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됐는데 5월 1일인 거는 노동절에 노동절이죠. 맞춰서. 와. 메이데이. 새천년을 시작하는 네. 첫 노동절에. 근데 이게 의미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피해자들이 이제 의뢰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착수도 못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누가 의뢰를 했냐면은 누가 했느냐면 일본의 변호사
일본의 네. 시민들이 아, 이제 이게 좀 사건을 맡아달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래 이제 하는 재판을 왜 맡기냐 하려니까 이제 일본에서 일본 판사들이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아. 너무 국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공정한 판결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피해 국가에서 한번 재판을 해주면 좋겠다. 네. 미쯔비시 중공업의 연락사무소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해서 뭐 오케이 일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소송을 2000년도 5월 1일 날 재판했는데 이게 한 19년 걸쳐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재판도 결국은 일본 시민들이 뿌린 씨앗이 결국은 이제 한국 법원에서 꽃이 핀 거죠. 네. 근데 이 일본 시민들과 한국 시민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승리인데 이 승리가 나면 일본 시민도 좋아하고 우리 시민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경사다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이 한전도 안 되는 이 전범 세력 추종 세력들 때문에 이게 좀 한일 관계의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보니 좀 가슴이 아프죠. 네. 아, 깊이 있는 진짜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진짜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이런 분석이신데 그 일본에서 실제로 이제 재판을 지켜보셨잖아요. 그 재판 분위기라든지 좀 에피소드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이런 게 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일본에서 재판할 때 보니까 저는 뭐 일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니까 지금 한국 피해자들이 이제 일본에 가려 그러면 비행기 값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일본에 가려 그러면 먹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부 다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돈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다들 모금을 해가지고 또 이 지금 재판하는 날에는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첨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이 방정석을 꽉꽉 채워주고 또 재판 딱 끝나면은 또 뭐 어떤 공간을 빌려가지고 또 재판 설명회도 하고 또 할머니들 뭐 아니면 뭐 할아버지들 이게 지금 격려하고 또 온천도 데려가가지고 또 쉬도록 해주시고 이런 거 자꾸 보면은 참 이 같은 이 우리 민족으로서 우리가 봐서는 참 고맙죠. 고맙기도 고맙고. 그래서 하여튼 이 양반들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 이 양반들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버는 소송하고 있어요. 이거는 같은 법인에 있는 변호사님이 꼭 들으셔야 되겠네요. 아 근데 지금 이제 땅이 이제 돈이 23조 원이 대마도까지 왔어. 왜냐하면 이게 법원 판결로 해가지고 대충 위자료가 한 1억 정도 네.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 진상규명이 피해를 신고를 받았는데 한 23만 명 정도 신고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23만 명 곱하기 1억 그러면 23조 원. 그렇죠. 23조 원이 지금 대마도까지 왔는데 네. 이게 지금 이게 부산까지 이게 침몰 안 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침몰 안 하고 와야지 이게 지금 이제 끝이 나죠. 근데 이게 좀 아주 그냥 쿨하게 말씀하셔서 네. 이게 실제로 이 신일본제철 상대로 내가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기까지 그냥 그렇게 뭐 하지 뭐 이렇게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한국의 의뢰인이 이제 부탁을 했다 그러면 이거 성소 가능성이 있겠네 해가지고 아이고 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치울 건데 어렵습니다. 일본 변호사 일본 시민들이 해달라. 아니 이거 자기들은 뭐 아니 우리 한국 변호사가 이런 재판 하는 거는 네. 그것도 이게 참 우리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하니까 네. 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나쁜 소리는 잘 안 하십니까? 네네. 그런데 일본 변호사라든지 일본 시민들이 일본에서 그런 재판하게 되면은 그 일본의 일을 잘 모르는 시민들 입장으로 보면은 이 완전히 이거 국가 일본 이 반역자 아닙니까? 그 이건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도리가 열심히 하는데 네. 아니 한국에서 이 재판 해달라 하는데 이거 안 해준다.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 5년 전에 쪽팔렸는데 일본에서. 그리고 지금 재봉태 변호사님의 시종일관 같은 논리가 내 배후에는 일본 시민이 그래서 저는 엘파라니까요. 이거 혹시 아베가 이걸 알고 자국의 양심적 시민들을 물먹이기 위해서 한국의 불매운동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아 정말 일본 시민사회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2000년에 이제 재판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1심 때 이야기를 좀 해서 2006년에 이제 이게 판결이 첫 나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정. 그렇게 지금 1심에서 저는 이제 이게 당연히 이기려고 생각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자신이 있으셨어요? 이게 상식적인 재판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일 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피해를 입혔는데
이게 한국 법정이든 일본 법정이든 재판하게 되면은 그 피해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하는 판결은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네. 어느 지금 법이 있는 나라에서 사람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일시켰는데 월급 안 줘도 된다. 뭐 사죄 안 해도 된다. 이런 판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건 피해 국가 아닙니까? 네. 피해 국가 법정에서는 이거는 뭐 당연한 이기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뭐 한 2, 3년 정도 하면은 확정적으로 안 끝나겠는데 싶었는데 네. 이게 뭐 2, 3년이 아니라 지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한국이 아직까지는 법치주의 국가인 것 같아도 굉장히 취약한 법치주의 국가. 네. 굉장히 좀 정의가 좀 약한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착수금도 못 받으시고 이 재판이 2, 3년 안에 끝날 줄 알고 시작을 하셨는데 6년까지 1심 판결 1심만. 나올 때까지 6년이 걸렸는데 이때까지 오면서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돈도 있어야 되고 피해자들도 만나러 다니고 네. 피해자들도 모집하러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원래 옛날에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한 사람의 장군이 공을 이루려고 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이 있거든요. 네. 이 대표적으로 뭐 우리 마누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 있는 동료 변호사 완전 네. 민폐 끼쳤고. 근데 배우자분께서 남편을 장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 마누라가 도망 안 가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저는 이제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1심에 졌어요. 네. 네. 참이 패소하시죠. 막힌 게 네. 이게 지금 그게 몇 년도였죠? 2006년. 2006년이죠. 네. 이거 이제 미쯔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이랬으면 1심에서 진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효 때문에 졌어요. 시효. 다른 거는 다 이겼거든요. 네. 다른 이제 이게 패소의 이유가 일본 법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전쟁 전에 회사하고 전후의 회사가 다르다. 그 논리가 있죠. 법칙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국가 무답책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론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졌는데 그 한국에서 이 재판에서는 다른 건 다 이겼어요. 다른 건 이거는 뭐 중복저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관할 문제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별개의 회사가 아니다. 법인격의 동일성이 이제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렇게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겼는데 딱 하나 이제 걸린 게 이제 시효다거든요. 근데 시효는 이 1심에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2심에서 이기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왜 그러냐면 시효는 이게 그 예를 들면 뭐 한국 전쟁 당시 전후에 어떤 민간인 피해에 대해 가지고도 그 이기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시효를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종 판례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2심에서 이기라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했는데 2심에서 또 졌어요. 예. 2심에서 진 거는 이건 더 기가 막힌 이유로 이제 졌는데 2009년 또 3년이 또 걸립니다. 네. 2심에 지는 게. 어떤 이유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일본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법원에서 이렇게 판례가 생겨버렸으니까 그 일본 법정이죠. 일본 법정에서 이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뒤집지 못한다. 그 기판력에 이제 그 반하는 판결을 원한다니까. 그게 저는 이거 보고는 이제 기가 막혔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해방이 됐잖아요. 네. 해방이 됐는데 지금 이게 일제 시대 때도 아니고 지금 이 일본 법원의 판결을 반하는 판결을 원한다? 이거는 우리 헌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상고를 해놔놓고 열심히 이제 상고 유서를 썼죠. 이 판결 이거는 도대체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이다. 이게 일반 판결 같은 경우에야 일본 판사들도 여러 가지 신중한 심리를 해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존중해 주는 거는 맞지만은 이거는 지금 일제 침략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합방을 갖다가 합법적이라고 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일본 법원 판사들의 그런 판단의 그 어떤 기초를 이게 부정하지 않고 한국에서 그대로 그에 반하는 판결을 못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아직까지 해방 안 됐다는 걸 자인한 거니까 이 헌법에 대한 그 부정이다. 네. 이 임시정부에 대한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 강력하게 지금 그렇게 주장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일본 법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래 판결하면은 한국 법원에서 따라하는 말이야. 이거 그 그렇잖아요. 영화 변호인에 보면 조지 포먼하고 그 거꾸로인데. 네, 그건 거꾸로인가? 거기서 이제 그 뭐야 송강호가 조지 포먼하고 알리하고 붙었는데 김일성이 알리 응원하면 나는 알리 응원하면 뭐 국가범법 위반이냐 뭐 얘기한 그 거죠. 논리.
비슷한 것 같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판결하면 그에 반하는 판결 못한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네. 우리 헌법에 안 맞잖아요. 그걸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주장하니 이제 김능함 대법관이 딱 보고 아 이거 지금 이거 패소 판결했다가는 이게 지금 절단 나겠다 싶었겠죠. 그 전에 1심, 2심이 1심을 패소하셨잖아요. 9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피해자분들이 그간의 희망을 그래도 좀 걸고 계시다가 1심, 2심 아무래도 지게 되면 뭐 물론 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많이 좀 위축되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피해자분들이 당시에 좀 어떠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재판하면서 피해자한테 죽을 지금 못할 짓을 했죠.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다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네. 이 뭐 피해자들 다 돌아가시고 나는데 성수 판결 나가지고 뭐 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1심, 2심 때 졌을 때 피해자들도 아마 상당히 그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고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촛불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제일 덕본 사람이 나는 이제 문재인 씨라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촛불 혁명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일 덕본 사람은 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촛불 혁명이 안 났으면은 이게 지금 뭐 사법 뭐 농단으로 해가지고 네. 만약에 이게 지금 뒤집어가지고 졌다고 나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변호사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금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자책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재판 이겨가지고 지금 감 지르고 지금 그러니까 재판 촛불 혁명의 최대의 수혜자가 내다 이렇게 네. 재판하시는 과정에서 좀 양승태 대법원장 이상하다 이런 것 좀 낌새라든지 근데 이게 지금 재판할 때 이 판사들은 좀 변호사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변호사 말만 들었으면은 지금 이 국난이 안 처리됩니다. 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제 대부분 앞으로 해가지고 공개변론 열어달라 했거든요. 공개변론. 공개변론을 열어가지고 네. 뭐 지금 이 한국에서 지금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 다 나오라 해라. 그리고 일본에 지금 우리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만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그리고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번이라든지 공개변론을 했으면은 이 판결이 나는데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다 이렇게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공개 변론을 열어가지고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공개 변론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사바사바 하다가 지금 결국은 한 번도 안 했나요? 공개 변론 안 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판결을 늦추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판결 내용대로 그대로 집행을 할 수는 좀 없을 거다. 외교나 정치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판결을 좀 빨리 내렸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게 결과가 나와야 그걸로 어떻게 뭘 해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법자재 해야 된다 뭐 그런 하는 사람인데 제가 봐서는 사법자재를 너무 해가지고 이런 일이 그렇죠.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차라리 공개 변론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뭐 사법자재든 사법적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지금 이론이 있을만 하면은 공개 변론을 열어가지고 뭐 한국 전문가만 부르지 말고 일본에서 뭐 청구 협정해가지고 개인 권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도 불러가지고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쭉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판결했으면은 이렇게 지금 소란 안 일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오히려 사법부의 좀 그 법적인 논리에 따라서 판결을 해달라.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도 어떻게 뭘 그걸 포장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온 거죠. 네. 그 얍삽하게 하려 하다 일 더 꼬인 거예요. 그쪽도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양승태 씨도 그렇고 일 더 꼬인 겁니다. 본인들한테도. 그렇죠. 네. 그러면 요 타이밍에서 이게 사법농단 이 판결을 지연하게 되면서 시간이 끊어졌지만 최근 들어서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정부가 이걸 해결하려고 시도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19년 동안 진행을 해왔던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좀 접근했어야 됐나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게 이제 아사바하게 하면 안 되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돼.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만 하면은 이게 네.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씨앗을 누가 뿌리냐 하면은 일본 시민들이 뿌린 것이거든요. 네, 다시 일본 배우론. 그게 지금 이제 한국 법원에서 이제 꽃이 핀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한국 법원의 판단하고 일본 법원의 판단이 다르면은 이게 참 이거는 누구께 맞는지 이게 참 헷갈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한국 사법부 판단하고 일본 사법부 판단이 지금 거의 같습니다. 개인 청구권 인정. 개인 청구권은 했고. 있다는 것에 네. 대해서는 다 일본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한국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하면 이제 판사님이 쭉 이렇게 피해자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판사님도 정의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딱 들어보면 아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구제를 안 되고 있다. 아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은 이거는 살아 있는 것이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이라면 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법률 용어로 말하면은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법원 판결하고 일본 법원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이게 지금 그 피해자를 그 구제해 주면은 좋겠다는 겁니다. 판결을 통해 성립 판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자발적으로는 구제를 해달라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일본 기업들이라든지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지금 최고재판소에서 하락하는 대로만 했으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런 재판 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 안 하니까 지금 한국 이 최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강제하는 판결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것은 동일한데 이게 지금 왜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지금 이런 판결 나왔다고 해서 이게 마찰이 생긴다든지 분쟁이 생긴다든지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얼마 전에 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정부의 1+1 방안 이게 한일 기업의 공동기금 조성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사전 합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적 없다라고 또 저희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세게 붙었죠. 예. 아니 왜 붙어야 되냐면은 네. 이걸 안 붙으면은요 이게 기정사실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놔두면은.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래 방송 인터뷰도 하고 됐는데 그 지금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앞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행 중도 아니고 이제 계획 잡고 있는 상황.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 연락 일을 과거에 했다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이게 피해자들을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존중을 안 하면은요. 네. 지금 일본에서 피해자들 존중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지금 한국에 힘 있는 정치인들이 피해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이 대법원 판결 났는데도 이게 지금 그 피해자들하고 무슨 대책 회의를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지금 피해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한국 정치인들이 피해자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일본 아베를 상도로 해가지고 이 판결을 이행해가지고 지금 피해자 구제하라 이런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또 일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일본을 상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판결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약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따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2011년도 8월 30일 날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어떤 위헌 결정이냐 하면은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원폭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났는데 지금 위헌 결정이 났지만 8년이 다 돼 가도록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 위헌 결정 상황을 지속시키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정부 보고 법원 판결 존중하라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 그러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아, 위안부부터 해결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이 일제 피해자 문제에 그걸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강제동원 피해 문제 거의 관심이 없어요. 네. 지금 꼬직 이제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위안부는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 가지고 위안부라고 이렇게 딱 치면은 검색어 넣으면은 나오는 기사양. 네네. 그러면 강제동원 피해자 이래 쳐가 나오는 검색량이 보면은 천냥지차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체감상으로도 이제 강제징용은 사실 피부에 좀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위안부는 이게 굉장히 좀 자극적인 요소. 위안부는 저는 두 가치가 가지 가지고 차원이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게 분명히 이제 페미니즘적
맥락이 갈수록 더 짙게 깔리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저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가 한국을 페미니즘 선도국가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전적인 건데 사실 좀 가부장주의도 깔려 있어요. 그렇죠. 한국 사회 어떤 남성 가부장 입장에서 내 자존심이 다쳤다. 우리 누이를 지키지 못한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지금까지 축적된 것과 또 새로운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이 이제 있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이게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판에 네. 지금 강제동원 문제를 갖다 우리 한국 지금 정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하기 쉬운 것부터 그거 먼저 해라.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고야에서 지금 평화의 소녀상 예. 가만히 예. 앉아 있는 네, 네. 이 지금 소녀상도 지금 인정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네. 뭐 온갖 모욕을 하고 그다음에 나고야 시장이라는 네. 사람은 위안부 피해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자체다 뭐 심스럽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네. 정치인들이. 네.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2015년도 지금 일본하고 지금 아주 어설픈 그런 이제 합의를 했다는 그 이제 있는데 지금 그거는 가사 2015년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보면은 명백하게 그 합의 위반이에요. 왜냐하면은 2015년 합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걸 10억 원을 낼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하면 좋겠다. 이런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저 나고야 사태를 보게 되면 인정 안 하고 있죠. 사실 인정 자체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2015년 합의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가 대통령 같으면은 네. 이거 지금 왜 이거 일본 정부는 2015년 합의를 위반하느냐. 너가 이런 식으로 하면 파기하겠다. 파기해가지고 이 10억 엔으로 평화의 소년상을 만들어가지고 네. 전 세계에 건설하도록 하겠다. 너 그래 할래 안 할래?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일본이 파기했다. 일본이 파기했죠. 일본이 파기했죠. 일본이 이행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사실상 일본이 파기한 거다. 파기한 거죠. 네. 위안부 얘기도 나왔는데 잠깐 조금 돌아가면 이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의 1+1 안도 있고 이제 일본 정부 쪽에서는 제3국 중재위원회 얘기를 네. 해왔었죠. 변호사님은 좀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생각이나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일단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중재 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재를 갈 필요성이 있으면은 가도 괜찮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중재에 갈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사법부가 이게 지금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일본 사법부는 개인 청구권이 이제 소멸됐다고 이야기하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제 3자가 필요한 중재로 가면 되죠. 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에서도 지금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한국에서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게 돼. 그러면은 개인 청구 살아있으니까 구제를 하면 되지. 중재에 왜 가요? 네. 그게 갈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 이게 중재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팩트하고도 안 맞는 억지 주장에 이제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지금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 국회에서는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고 이야기 해놔놓고 한국 언론들 상대할 때는 마치 소멸된 것이냐 왔다 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 플레이를 이제 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이제 강력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정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제 문제인데 구제 문제는 뭐 그건 간단합니다.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은 이제 일본 사법 판단을 존중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되는 거고 지금 한국의 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도 이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60년도 한일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재판하면 지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한 푼도 보상금도 못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록 만들었으니까 한국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홈페이지에 딱 보면은 조상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가 만들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제 피해자들의 희생과 관련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국 기업들도 한국 법원에서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책임을 한국 기업들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사자죠.
2 네. 플러스 2. 2로 해야 이 피해자를 함께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면 되죠. 2+2.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2+2가 되려면 우리 기업이 먼저 나서는 기업들이 좀 있어주면 문제 해결에 그렇죠. 좀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포스코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재판했지 않습니까? 포스코 네. 상대로 해가 재판을 했는데 그때 이제 포스코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정부한테 다 갚았다. 그리고 얼마를 갚았느냐? 3조 8천억을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포스코가 민영화되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에서 결국은 피해자들이 지긴 졌는데 이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 포스코가 100억 아주 뭐 쫀쫀한 금액입니다만 일단 100억을 내놓기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60억 내놨습니다. 일제 피해자 지원대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포스코만 그렇게 내야 될 게 아니고 뭐 도로공사라든지 네. 뭐 어쨌든 간에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장했던 기업들은 모범적으로 이렇게 책임 이행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야 이거 지금 법적으로는 너희들이 지금 배상 책임이 있지만은 우리도 65년도 한일협정 어설프게 맺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도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질 테니까 네. 너희들도 법적 책임을 이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1 아니거든요. 네. 1+2 날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정부도 빠져 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가장 이제 책임은 일본 정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일본 놈들이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고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안 들어가는 뭐 1+1이라든지 1+2라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제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네.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제 시작할 때는 일본 정부가 워낙 저리 버티니까 시작할 때는 뭐 조금 이따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시작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일본을 그 받아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있거든요. 보관되어 있는 돈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들이 가서 받아오고 있는 돈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여운택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네. 양금덕 할머니 뭐 이제 그 양금덕 할머니 이제 근로 정신대로 이제 끌려가셔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분이 일본에 가서 투쟁해가지고 99엔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해가지고 막 한국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만 근데 네. 어쨌든 금액이 적고 뭐 작은 걸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피해자들이 가서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힘도 없는 피해자가 가서도 일부분 받아오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면은 그런 돈을 갖다 이제 일괄적으로 다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공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아, 네.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일본 책임자한테 안 물어봤습니까? 이 돈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 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냐? 당분간 계속 보관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관? 이자놀이야. 그럼 그 보관하는 거 이거 내놔. 그리고 지금 대구에 지금 문옥주 할머니라고 계시거든요. 일본 위안부로 이제 끌려가셔가지고 이제 고식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네. 지금 군사우편 저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안부 문제도 한번 보세요.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의 군사우편 저금이 일본에 보관돼가 있는데 그 돈도 지금 몬차도 오면서 지금 뭐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사죄하고 배상을 뭘 받아오겠다. 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있고 그다음에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65년 당시에 지금 사할린에서 오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소련이 네. 이제 네. 점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한일 협정하고는 무관하다고 지금 일본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도 그 부분은 2005년에 얘기를 그리고 그 했죠. 사할린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 지금 군사우편 저금이라든지 뭐 저금 뭐 다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것부터 살살 받아오면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하기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고 이제 또 하나 방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면은 지금 원폭 피해자 문제를 다루면 되거든요. 네. 원폭 피해자는 안 그래도 뭐냐면 제가 원폭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원폭 피해자는 왜 그러냐면 쉬우냐 하면은요. 일본도 이게 원폭을 자기들이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 원폭 피해자들을 대해 가지고 좀 피해자로서의 어떤 의식을 양심이 좀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이 원폭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가지고 재판에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지금 이 원폭 피해자가 달달이 지금 일본 정부로부터 계속 건강관리 수당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돈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딱 이걸 가지고 일본 정부가 협상을 할 때 야 너희들 일본에서 재판해가지고 우리 피해자들이 이겼잖아. 그래 너희들 지금 돈 주고 있잖아. 돈 주고 있는데 너희들 왜 지금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왜 구제 안 하느냐, 왜 차별해? 또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왜 지금 어거지를 부려? 왜 60원 한일 협정 때문에 끝났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설득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강제동원돼 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 돼 가지고는 일본에서든 재판에서 그 사람들도 졌거든요. 네. 졌는데 이제 최고재판소에서 구제하라 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구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정부가 방해 안 했거든요. 네. 전혀 방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한테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재판에 이건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이겼는데도 지금 중국인 피해자들에 비해 가지고는 또 차별하잖아요. 또 일본 정부가 한번 보세요. 일본 정부가 중국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방해를 안 하는데 한국 피해자들은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지금 일본 정부가 이 식민지 지배 행위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딱 가지고 한국 정부가 하나하나 정색으로 딱딱 이야기하면은 그 우리가 왜 못 이깁니까? 네. 논리적으로. 그 참고로 이 최 변호사님이 지금 원폭 피해자 문제를 일본 시민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네.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사드 제작사. 네. 미국 정부하고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정부하고도 지금 힘센 소송을 놈. 하고 있고. 요거 진짜 미국하고 한판 아니 진짜 미국하고 한판 붙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홍세화 씨가 네. 이제 글을 써서 관제민족주의라고 불려지는 현상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글에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려고 한 듯한 느낌도 들긴 했지만 제가 와닿는 거는 왜 그것도 선택적이다. 미국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저희 세 명 다 비슷한데 20대 접어들 때 네. 미국한테 맞서가지고 촛불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20대 분들이 너무 좀 처량해요. 일본에 맞서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근데 원폭 문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반미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미국 정부와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세력과 또 정정당당하게 한판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또. 그러죠. 맞짱 까야죠. 네. 지금 지금 한반도에 있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네. 역사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잖아. 이거 지금 맞아요. 남북 통일도 시켜야 되지. 네, 네. 지금 지금 개차반 같은 일본 놈들 저도 사람 만들어야 되지.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세계 제일 깡패 지금 미국 상대로 해가지고 저 지금 인간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총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죽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 죽어가는 지금 미국인들도 학생 젊은 사람들 살려줘야 되지. 네. 할 일 많습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 할 일 많아요. 홍콩에 또 우리 민주화 운동 연대해줘야 되지. 그것도 좀 따가지고 중국도 민주화 시켜야 네, 되지. 그렇죠. 할 일이 태사야. 북한도 이제 야 너가 핵 닫으라 해가 닫아야 되지. 예. 베트남 전쟁 피해 문제도 해결해야 그렇죠. 되지. 야, 또 우리가 힘드네요. 앞장서서. 네. 그러니까 이최 변호사님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19년 했잖아요. 네. 미국 정부와 로키드 마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게 이제 3년 전이었거든요. 이것도 한 19년 정도 간다고 보면. 그건 또 가혹해. 지금 최 변호사님 표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백세 시대. 그 표정이 집에는 뭐라고 얘기하지? 집에는 뭐라고 얘기하지? 마누라한테 뭐라고 하지? 이 표정이신데. 네, 제가 네. 최근에 최봉태 변호사님을 좋아하는 따르는 젊은 민변 변호사들과 만났는데 네. 한동안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대요. 하는 족족 재판에서 자꾸 진다. 네네.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 건가. 그래서 그 차라리 이야기를 노동변호 할 걸. 나는 지금 재판 전 적이 없는데. 왜냐면 집에서도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다. 딱 한 번만 이기면 돼. 마지막에 이기면 돼.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기면. 네, 방금 마지막에 하셨던 이기면 구회 말에.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구회 말에 재판은 이기면 마지막에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과정이 어찌됐건 끝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면은 이길 때까지 하면 돼. 지면 이길 때까지. 근데 재판 어차피 뭐 마지막 이기는 게 이기는 거니까 네. 그 말씀은 뭐 완전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원폭 문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실태 조사도 잘 안 됐었죠. 안 네. 되다가 올해였나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경남 합천에 그렇죠. 사시는 분들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또 많고 대구 네. 경북 이쪽이 또 영남 지역에 주로 많은 그렇죠. 네. 네. 저희 그래서 지역 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촛불 혁명을 했기 때문에 네. 촛불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건 인류에 대한 우리는 어떤 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정말로 좀 제대로 된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이게 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권력자들을 갖다 감옥에 쳐넣는 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런 거는 인류 역사상으로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이제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회양. 제가 지금 행자기 때문에 네. 불교 용어로 회항을 해야 됩니다. 회항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지금 미국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네. 만들어 주려 그러면은 미국을 인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원폭 문제입니다. 원폭 네. 피해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 강한 원폭 피해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호치민 선생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핵무기를 물론 강하지만 우리는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원폭 피해자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원폭 피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지금 미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다시 또 미국에서 해가지고 네. 한판 해가지고 이제 네. 미국이 군수 산업을 일단 길을 들어야죠. 네. 원폭 소송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계류 중인데 네. 지금 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소장 다 번역을 해가지고 내라 이런 이야기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송달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만약 에 네. 이게 송달되면은 미국 정부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 두퐁 뭐 이런 어허, 회사들이 네. 다 피고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자기들이 핵무기를 만든 거고 사용한 게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네. 잘했다고 하는 건지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이제 이게 지금 법정에 이제 그 의견을 밝히게 되겠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정의를 갖다가 이제 세우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소송 상대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안 들어가 있고 이제 네. 미국 정부,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보잉은 이제 B-29 만드는 네. 게,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퐁,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집어넣어놨습니다. 네네. 그 힘도 없는 일본 정부는 빼놓고. 야 여기서 자신감이 묻어나네요. 아시아 대표다. 네. 저는 조금 궁금한 거는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른 방면일 수 있는 주제인데 얼마 전에 이제 또 국군포로 강제 노역에 네. 관한 또 소송이 이제 시작이 벌써 됐는데 이제 재판이 시작됐나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네. 법조인으로서 그건 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정치 문제, 외교 문제로 보게 되면 복잡하게 해석이 되는데 네. 인권 문제로 본다 그러면은 근데 그 소송이 진짜 인권을 위해가 한 건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네. 뭐 인권을라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가해자가 어떠한 국가 권력이든지 뭐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죠. 네. 그 소송도 좀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요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반북 세력이 글쎄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즐기고 있는 듯한 그것도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인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소송도 앞으로 좀 지켜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또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요 질문은 또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이 지난해 베트남 전쟁 피해 마을에 여기 아이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주자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지원을 해주자 이 모금을 위해서 대구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열었잖아요. 그때도 놀라웠던 게 고엽제 전후회 네. 공동 주체로 고엽제 전후회 회원분들을 함께 와서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랑 걷기 대회를 하고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또 후원을 하게 되는 이렇게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 있는 집단이고 충돌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모두 우리가 같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네. 가해자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앞으로 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직접적인 해결책 말고 일본의 아까 사실상 우리의 배우였던 일본 시민들과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주시면 청취자들도 듣고 그냥 불매운동만 그렇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일본 시민들과 뭔가 같이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구들이 이제 그 침입을 해왔을 때는 답은 딱 나와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네네.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어떤 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연구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숙종 때 네네. 그 이제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숙정께서 이제 과거시험을 냈는데 어떤 과거시험을 냈냐면 외구들이 지금 울릉도 독도의 침범을 자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이제 논하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1번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강력하게 진압을 해가지고 다시는 일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준다. 그다음에 2번 이게 지금 일본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이좋게 공동으로 뭐 이렇게 다시는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를 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3번 다른 대안이 있으면 뭐냐. 그래 이제 됐는데 그때 이제 답이 이제 어떤 답이 있으냐 하면은 이제 심세덕인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심세덕인이라는 심세득인이요? 그러니까 정세를 잘 살피고 네. 사람을 얻으라 이게 이제 심세덕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1번 강경론 이거는 안 좋다. 왜냐하면은 그 험한 바다, 그 먼 바다를 갖다가 지금 본토에서 이 백성을 보내가지고 지키려 그러면은 네. 얼마나 백성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느냐. 그래서 그 강경론은 그건 덕책이 아니다. 그다음에 온건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이좋게 하자. 그거는 외국의 성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뭐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것도 네. 안 된다. 그러면 뭐냐? 그게 이제 심세덕인 정세를 잘 살피고 사람을 얻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마음을 얻는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해법이 나와 있어. 네. 첫째, 일본 관련되어 가지고 협상을 하는 사람을 정말 전문가 네. 를 발탁을 해라. 의리부리한 사람, 뭐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네. 정말로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담당적으로 뽑고 그다음에 일본에 지금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도 이제 전범 추종 세력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어떤 그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해라. 그래서 한 줌도 안 되는 전범 세력들을 갖다 고립시켜 가지고 깨끗하게 이게 지금 이제 그 없애버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네. 일본 외구를 진압하면 된다. 이게 지금 심세덕인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지금에서 딱 맞는 거죠. 왜냐하면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자연스러운 애국심의 반론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네. 그 규제한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태극기를 국기를 찢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이 봐가 뭐 불안하게 느껴지는 뭐 좀 이런 배타적인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오히려 아베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아베한테 먹이를 주는 그런 행위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이 연대, 이 시민 연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지금 한 점도 안 되는 이 전범 추적 세력들을 갖다 고립시키는 게 이게 지금 해법이라는 건데 네. 저는 그게 지금도 딱 맞는 해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좀 웃기는 상상이지만 최봉태 변호사님이 귀화를 네. 일본으로 귀화를 하셔가지고 일본 범민주 세력의 대표로 아베를 끌어내리고 정권 정말 교체를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네, 아니 소송 걸고 막. 일본의 그 일왕도 백제 후손 아닙니까? 한국 출신 일본 총리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까? 그럼 뭐 저는 뭐 A파니까 일단 첫 번째 자격증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국적 포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자격증 됐고 제가 2003년도 8월달에 네.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무관심해서 네. 전국에 있는 일제 피해자들을 청와대 앞에 다 오시라 했지 않습니까? 오시라 뭐 그때가 2003년 8월 2003년 8월 네. 노무현 정권 때죠. 네. 초기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나라의 국민 말로 하십니까? 지금 나라가 없어가지고 제일 고통받는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네. 나라 국민 말로 가십니까? 국적 포기합시다. 네.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나는 이런 나라의 국민 안 합니다. 이거 딱 써가지고 네. 그 청와대 딱 갖다 준다고 막 밀어붙여 경찰도 네. 막고 있는데 쳐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국적 포기 운동 주동자로 찍혀가지고 자칭 무국적자. 여기 그 소설 남쪽으로 튀어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같으시기도 하고 일본 소설이죠. 그렇죠. 나는 동아시아 시민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뭐 무국적자 선언, 국적 포기자 선언은 하셨지만 세금은 다 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국적의 자유를 인정 안 해줘요. 수학한 나라. 이게 그때 이제 그 포기 선언을 하신 분들, 국적 포기자 선언을 하신 분들 발상에 전환을 하면 돼요. 세금을 주면서 이게 세금이 아니고 바보 같은 불쌍한 대한민국의 지원금, 지원금을 야 열심히 해라 너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늘 좀 뵈니까 이게 잘 어떤 프레임을 머리에 딱 이렇게 고정되신 분들이라면 이런 소송을 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막 되게 항일적이고 네. 반일적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평화인, 자유인, 문화인. 네. 네. 노회찬이야? 고 노회찬 의원이 트위터 프로필에서 표방했었던 그 본인의 어떤 가치가 또 우리 사실 지금 청도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대구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해오셨던 최봉태 변호사님 이런 우리 이웃의 또 발자취를 통해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지 인사 삼아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전부 다 이게 존엄한 것이거든요. 네. 존엄하고 것이고 이게 지금 이 국가라든지 아니면 제도에 의해 가지고 자기 존엄성을 갖다가 이렇게 침해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에서 가장 존엄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야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이 권위와 싸워라. 자윤이 되어라. 이게 지금 제 슬로건이죠. 네. 울정 5대산에 계시더니 네. 부처님이 되시고 있어요. 요즘에 또 제가 뭐 변호사 사찰에 주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자는 마쳤기 때문에 이제 주지를 한번 가야 변호사. 변호사. 제 이름은 변호사. 네. 지금 머리도 지금 다 빠져가지고 머리도 없어. 그러게요.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풍성한 머리 수치심 아니십니다. 조금 인간적으로도 궁금증이 생기는 게 조금 마지막으로 뭐 혹시 활동하고 계신 거라든지 오늘 얘기했었던 것들 말고 뭐 그런 부분이나 뭐 그런 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제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저는 이제 대구 시민헌법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헌법이요. 시민헌법. 대구라는 지역이 헌법을 만드는. 그렇죠. 우리 지역의 헌법을 만들어 보자. 혹시 분리 독립을 회책하시는 겁니까? 제가 뭐 국적 포기한 마당에 뭘 못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이게 원래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정 권력자를 주권자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헌법을 만들지 못하면은 이게 지금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 민주사회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 같으면 조금 멀리 있는 거 내가 만든 거 아니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일단 헌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헌법을 만들면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려가지고 나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런 제안하는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어야지 주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 자기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조항을 실현할 사람들을 이제 내년 총선에 대거 당선시키는 운동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대구 시민 헌법을 지금 한 10년 정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다 대충은 이제 만들어 놨어. 그다음에는 이제 내년 총선 때 대구 시민 헌법을 실천한 심부름권을 딱 뽑아가지고 미안하지만은 요번에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은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서울 가서 출마해라. 대구에서는 대구 헌법 신고를 하겠다는 것만 공약 걸고 나와라. 그런 사람을 제대로 뽑는 운동을 내년에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또 덕분에 주목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뭐 저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유쾌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말씀 이면에 정말 많은 어떤 정신적 또 심적 이 고통과 또 그 보이지 않는 또 이 가정에서의 어떤 후원 또 아시는 분들의 지인분들의 후원 이런 것들이 다들 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계시자 승리의 또 기쁨도 있으신데 이런 것들을 오래오래 또 누리시려면 무엇보다도 건강 좀 챙겨 가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최 변호사님이 그 앞에서 우리의 지금 배우는 일본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또 대구 시민헌법 시민권을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뭔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만이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일본 시민들과 함께 잘 살 수도 있다라는 걸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나중에 제가 평론가 생활을 현재 하고 있지만 나중에 좀 정치 컨설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내년에 이제 대구 시민헌법을 관철시키시는 최 변호사님의 솜씨를 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일본 총리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네. 아니면 일본으로 기화까지는 좀 그렇다 하신다면 네. 저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네. 뭐 나중에 이어서 일본이나 중국도 해당할 수 있는데 아세안에 가입하는 거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요새. 네. 그래서 최봉태 변호사님은 아세안 집행위원장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덩달아서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멀지 않은 거리, 우리 이웃에 해당하는 거리에 이런 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그냥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사람이다. 또 저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이 경험을 또 대구 경북에서 끝내지 않고 또 전국에 있는 정치자분들과 함께 광복절 앞두고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해방되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또 개인의 자유가 만발하고 정말 뭐 단순히 항일 반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 민주주의, 인권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다들 되어가는 그런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출연해주신 최봉태 변호사님과 우리 패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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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